왜 하필 휴전국인 한국이죠? 한국 같은 후진국에서 배울 게 뭐가 있겠냐며 말이죠. 하지만 단 사흘 후 그녀는 프랑스에서의 모든 것을 포기하고 한국행 비행기에 몸을 맡기게 됩니다. 대체 그녀가 한국에서 무엇을 경험했길래 이런 극단적인 선택을 하게 된 걸까요? 시작하겠습니다. 구독과 좋아요로 응원해주세요. 저는 클레르 보나르, 파리에서 국제인권 변호사로 일하고 있습니다. 41살, 프랑스 최고 로펌에서 인정받는 전문직 여성이죠. 그런데 그날 오후 상사가 저를 부르더니 예상치 못한 말을 했습니다. 클레르, 서울에서 열리는 글로벌 인권 컨퍼런스 자문을 맡아주시오. 순간 머리가 하얘졌습니다. 서울이라고요? 한국말입니까? 왜 하필 한국이야? 속으로 이렇게 중얼거렸지만 상사 앞에서는 침묵했죠. 하지만 제 표정이 다 말해주고 있었나 봅니다. 무슨 문제라도 있나요? 아니요, 그냥 한국은 제가 잘 모르는 나라라서요. 거짓말이었습니다. 한국에 대해 모르는 게 아니라 알고 싶지 않았던 거죠. 뉴스에서 보는 한국은 늘 군사적 긴장감으로 가득했고 비행기에서 만나는 아시아 승객들은 시끄럽고 예의 없다고 생각했습니다. 편견이라는 걸 알면서도 그 생각을 바꾸고 싶지 않았어요. 그 이유는 따로 있었습니다. 제가 12살 때 부모님은 한국에서 온 6살 여자아이를 입양했습니다. 소피라는 이름을 지어주었죠. 처음엔 귀여운 동생이 생긴다고 좋아했는데 학교에서 문제가 시작됐습니다. 쟤는 진짜 프랑스인이 아니야. 아시아 애들은 다 똑같이 생겼어. 아이들의 놀림이 시작되면서 소피는 점점 위축됐습니다. 저는 그런 소피를 보호하려고 했지만 어린 제가 할 수 있는 일은 많지 않았죠. 결국 소피는 자신의 출신을 부끄러워하게 됐고 한국과 관련된 모든 것을 거부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때부터 저도 한국에 대해 복잡한 감정을 갖게 됐어요. 소피가 아파하는 모습을 보면서 한국이라는 나라가 우리 가족에게 상처를 주었다고 생각했습니다. 물론 잘못된 생각이라는 걸 머리로는 알고 있었지만 마음은 그렇지 않았죠. 출장 준비는 내일까지 마무리하시고 모레 오전 비행기로 출발하시면 됩니다. 상사의 말에 정신이 들었습니다. 이미 결정된 일이었어요. 어쩔 수 없이 고개를 끄덕였지만 마음은 무거웠습니다. 집에 돌아와서 소피에게 전화를 걸었습니다. 소피는 이제 30살이 되어 파리 외곽에서 초등학교 교사로 일하고 있어요. 언니, 한국 출장 간다고. 응. 어쩔 수 없이. 언니도 한국 가는 거 별로 안 좋아하잖아. 소피의 목소리에서 미묘한 감정이 느껴졌습니다. 우리 둘 다 한국에 대해 복잡한 마음을 가지고 있다는 걸 알고 있었죠. 그냥 일이니까 다녀올게. 빨리 끝내고 돌아올 거야. 조심해서 다녀와. 전화를 끊고 나서 짐을 쌌습니다. 최소한의 옷만 챙겼어요. 하루라도 빨리 돌아오고 싶었거든요. 그날 밤 잠이 오지 않았습니다. 한국에 대한 막연한 불안감이 계속 머릿속을 맴돌았어요. 김치 냄새, 시끄러운 사람들, 이해할 수 없는 문화, 제가 가진 편견들이 하나둘씩 떠올랐습니다. 다음 날 아침, 샤를 드골 공항에 도착했을 때도 마음은 여전히 무거웠습니다. 한국행 게이트 앞에서 기다리면서 주변을 둘러봤어요. 예상대로 한국인들이 많이 보였습니다. 큰 가방을 끌고 다니는 사람들, 큰 소리로 전화 통화하는 사람들. 역시 그럴 줄 알았어. 속으로 중얼거리면서 제 편견이 옳다고 스스로를 설득했습니다. 하지만 동시에 이런 생각을 하는 제 자신이 부끄럽다는 감정도 들었어요. 비행기 탑승 시간이 되었습니다. 제 좌석은 이코노미 클래스 중간 쪽이었어요. 좌석에 앉으면서 한숨을 쉬었습니다. 앞으로 11시간 동안 이 비행기에 갇혀 있어야 한다는 생각에 답답함이 밀려왔죠. 이제 시작이구나. 마음을 다잡으며 안전벨트를 맸습니다. 하지만 여전히 한국에 대한 거부감은 사라지지 않았어요. 오히려 비행기가 이륙하면서 그 감정은 더욱 강해졌습니다. 비행기가 이륙하고 나서 1시간쯤 지났을 때였습니다. 저는 긴장한 마음을 달래려고 주변을 살펴봤어요. 제 예상과는 달리 기내 분위기는 생각보다 조용했습니다. 옆자리에 앉은 한국인 할머니는 조용히 책을 읽고 계셨고 앞자리 젊은 부부는 속삭이듯 대화를 나누고 있었어요. 뒤쪽에서도 큰 소리는 들리지 않았습니다. 어라, 이상하네요. 제가 생각했던 것과는 완전히 다른 모습이었거든요. 승무원이 음료수를 나눠줄 때도 마찬가지였습니다. 한국인 승객들은 정중하게 감사합니다라고 인사했고 음료수를 받은 후에도 예의 바르게 행동했어요. 심지어 어떤 승객은 자신이 흘린 물을 스스로 닦아내기까지 했습니다. 생각보다 괜찮네. 속으로 이렇게 중얼거렸지만
여전히 경계심은 풀지 않았어요. 아직 비행이 시작된 지 얼마 되지 않았으니까요. 그런데 2시간쯤 지났을 때 예상치 못한 일이 벌어졌습니다. 제 앞쪽 좌석에 앉은 프랑스인 남성이 갑자기 소리를 지르기 시작한 거예요. 이게 뭐야? 음식이 너무 짜다고. 그 남성은 기내식이 마음에 들지 않는다며 승무원에게 화를 내고 있었습니다. 프랑스어로 계속 소리를 지르면서 테이블을 두드리기까지 했어요. 다시 가져와. 이런 걸 어떻게 먹으라는 거야? 승무원은 당황한 표정으로 사과했지만 그 남성은 더욱 흥분했습니다. 주변 승객들이 불편해하는 게 눈에 보였어요. 저도 같은 프랑스인으로서 부끄러웠습니다. 그때 제 오른쪽 좌석에 앉아있던 젊은 한국인 남성이 조용히 일어났습니다. 키가 크고 단정한 인상의 남성이었어요. 그는 침착하게 소란을 피우는 프랑스인에게 다가갔습니다. 실례합니다. 놀랍게도 그 한국인 남성은 유창한 프랑스어로 말을 걸었어요. 지금 상황이 불편하신 것 같은데 제가 도와드릴까요? 프랑스인 남성은 잠시 당황한 표정을 지었습니다. 한국인이 프랑스어를 이렇게 잘할 거라고는 예상하지 못했던 것 같아요. 당신은 한국인 아닌가요? 맞습니다. 하지만 프랑스에서 공부한 적이 있어서 프랑스어를 할 수 있습니다. 그 한국인 남성은 정중하면서도 차분한 어조로 상황을 중재하기 시작했습니다. 음식이 입맛에 맞지 않으신다면 승무원분께 다른 옵션이 있는지 정중히 문의해 보시는 게 어떨까요? 이렇게 큰 소리를 내시면 다른 승객분들이 불편해하실 수 있습니다. 그 말을 들은 프랑스인 남성은 조금씩 진정되기 시작했어요. 한국인 남성의 차분하고 논리적인 설득에 마음이 누그러진 것 같았습니다. 승무원분, 혹시 다른 메뉴 옵션이 있나요? 한국인 남성이 승무원에게 영어로 물어보자 승무원은 안도의 표정을 지으며 대답했습니다. 네, 채식 메뉴가 있습니다. 가져다 드릴게요. 결국 상황은 조용히 정리됐습니다. 프랑스인 남성은 새로운 음식을 받고 나서 한국인 남성에게 고맙다는 인사를 했어요. 그리고 자리로 돌아가서는 조용히 식사를 마쳤습니다. 저는 이 모든 상황을 지켜보면서 충격을 받았습니다. 제가 예상했던 것과는 정반대의 상황이 벌어진 거예요. 시끄러운 건 한국인이 아니라 프랑스인이었고 상황을 정리한 것도 한국인이었습니다. 그 한국인 남성이 자리로 돌아오면서 저와 눈이 마주쳤습니다. 그는 조용히 미소를 지으며 인사했어요.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방금 정말 잘 해결해 주셨네요. 별일 아닙니다. 서로 도우며 살아야죠. 그의 말에는 진심이 느껴졌습니다. 과시하려는 마음도 칭찬받으려는 마음도 없어 보였어요. 그냥 당연한 일을 했다는 듯한 표정이었습니다. 혹시 변호사세요? 상황을 정리하는 모습이 전문적이더라고요. 네, 맞습니다. 이도윤이라고 합니다. 저는 클레르 보나르예요. 저도 변호사고요. 오, 그러시군요. 반갑습니다. 도윤은 정중하게 인사했습니다. 그리고는 다시 자신의 자리로 돌아가서 조용히 책을 읽기 시작했어요. 저는 한동안 멍하니 앉아 있었습니다. 방금 일어난 일이 제 머릿속을 계속 맴돌았어요. 한국인에 대한 제 편견이 처음으로 흔들리는 순간이었습니다. 나머지 비행 시간 동안 저는 계속 도윤을 관찰했습니다. 그는 조용히 책을 읽거나 노트북으로 일을 했어요. 승무원에게도 항상 정중하게 인사했고 주변에 불편을 주지 않으려고 노력하는 모습이 보였습니다. 내가 알던 한국인의 모습과는 완전히 다르네. 이런 생각이 들면서 제 안에 있던 확신이 조금씩 흔들리기 시작했습니다. 인천공항에 도착했을 때는 이미 밤 10시가 넘어 있었습니다. 긴 비행에 지쳐있던 저는 입국 수속을 마치고 수화물을 찾으려고 했어요. 그런데 가방을 챙기면서 문득 이상한 느낌이 들었습니다. 내 폰이 어디 갔지? 가방을 뒤지고 또 뒤졌지만 스마트폰이 보이지 않았어요. 재킷 주머니, 바지 주머니, 핸드백, 어디에도 없었습니다. 순간 머리가 하얘졌어요. 설마 비행기에 두고 온 건 아니겠지? 하지만 분명히 내릴 때 챙겼던 것 같은데. 아니면 공항 어디선가 떨어뜨렸을 수도 있고요. 한국에서 폰을 잃어버리다니. 이건 정말 최악의 상황이었습니다. 급하게 공항 안내 데스크로 향했습니다. 하지만 직원과 소통하는 게 쉽지 않았어요. 영어를 할 수 있는 직원을 찾아달라고 했는데 기다리는 시간이 너무 길었습니다. 이래서 한국은 속으로 불만이 올라오기 시작했어요. 제 옛날 편견이 다시 고개를 들고 있었습니다. 역시 아시아 국가들은 이런 상황에 대처하는 능력이 떨어진다는 생각이 들었거든요. 그런데 그때 익숙한 목소리가 들렸습니다. 혹시 무슨 문제가 있으신가요? 돌아보니 비행기에서 만났던 도윤이 있었어요. 그도 막 공항을 나가려던 참이었는데
제가 당황해하는 모습을 보고 다가온 것 같았습니다. 아, 도윤 씨, 스마트폰을 잃어버렸어요. 공항 어디선가 떨어뜨린 것 같은데. 아, 그래요? 언제부터 없어진 걸 아셨나요? 수화물을 찾고 나서 확인했는데 없더라고요. 비행기에서 내릴 때까지는 있었던 것 같은데. 도윤은 침착하게 상황을 파악하더니 바로 공항 직원에게 한국어로 말을 걸었습니다. 빠른 속도로 대화를 나누는 걸 보니 제가 혼자 했다면 훨씬 오래 걸렸을 것 같았어요. CCTV를 확인해 보자고 하네요. 그리고 분실물 센터에도 신고하면 된다고 합니다. 정말요? 그런 게 가능한가요? 물론이죠. 인천공항은 시설이 잘 갖춰져 있어서 이런 일이 자주 일어납니다. 금방 찾을 수 있을 거예요. 도윤의 말에 조금 안심이 됐습니다. 그는 공항 직원과 함께 저를 보안사무소로 안내해줬어요. 그곳에서 CCTV를 확인한 결과 제가 입국 심사를 받을 때 폰을 떨어뜨린 것을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다행히 청소 직원분이 주어서 분실물 보관소에 맡겨놨다고 하네요. 정말요? 휴, 다행이다. 저는 안도의 한숨을 쉬었습니다. 한국에서 폰을 잃어버렸다면 정말 큰일 날 뻔했거든요. 분실물 보관소에서 제 폰을 찾는 데는 10분도 걸리지 않았어요. 직원은 정중하게 신분증을 확인한 후 폰을 돌려줬습니다. 그리고 분실물을 찾았다는 서류에 서명까지 하게 했어요. 와, 정말 체계적이네요. 한국의 공항 시스템은 꽤 잘 되어 있어요. 분실물 찾는 확률도 높은 편이고요. 도윤의 설명을 들으면서 저는 한국에 대한 생각이 또 한 번 바뀌는 것을 느꼈습니다. 제가 예상했던 혼란스러운 상황이 아니라 오히려 체계적이고 효율적인 시스템이 작동하고 있었어요. 정말 감사해요. 도윤 씨 도움이 없었다면 훨씬 오래 걸렸을 거예요. 천만에요. 저도 프랑스에서 비슷한 경험을 한 적이 있어서 마음이 이해됩니다. 프랑스에서요? 네, 파리에서 공부할 때 지갑을 잃어버린 적이 있었어요. 그때 현지 프랑스인들이 많이 도와줬거든요. 그 고마움을 이렇게 갚는 것 같아서 기분이 좋네요. 도윤의 말을 들으면서 저는 묘한 기분이 들었습니다. 제가 한국인들에 대해 가지고 있던 편견과는 완전히 다른 모습이었거든요. 친절하고 체계적이고 배려심이 깊고. 호텔까지 어떻게 가실 건가요? 택시 타실 거면 제가 기사님께 설명해 드릴게요. 아, 그것도 걱정이었는데. 정말 고마워요. 도윤은 택시를 잡아주고 기사님께 제 호텔 주소를 정확히 전달해줬습니다. 그리고 혹시 문제가 생기면 연락하라며 자신의 명함을 건네줬어요. 내일부터 회의 시작이시죠? 힘내세요. 네, 그런데 어떻게 아세요? 저도 같은 컨퍼런스에 참석합니다. 통역 겸 자문 역할로요. 어머, 그럼 내일 또 만나겠네요. 그렇네요. 내일 뵙겠습니다. 택시가 출발하면서 창밖으로 보이는 도윤의 모습을 보며 저는 복잡한 감정을 느꼈습니다. 한국에 대한 제 편견이 하나둘씩 무너지고 있었어요. 내가 한국에 대해 너무 몰랐던 건 아닐까? 택시 안에서 지나가는 서울의 야경을 보면서 저는 처음으로 이런 생각을 했습니다. 제가 알고 있던 한국과 실제 한국 사이에는 큰 차이가 있을 수도 있겠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폰을 다시 찾은 것보다도 제 마음속에 작은 변화가 시작되었다는 것이 더 중요한 일이었습니다. 컨퍼런스 첫날이 끝났습니다. 도윤과 함께 한 회의는 제 예상보다 훨씬 전문적이었어요. 한국 변호사들의 수준이 정말 놀라웠습니다. 논리적이고 체계적인 발표, 깊이 있는 질문들. 제가 생각했던 것과는 완전히 달랐죠. 저녁 식사 후 호텔로 돌아가려던 차에 문득 서울의 야경을 보고 싶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도윤이 남산타워를 추천해줬거든요. 남산타워에서 보는 서울 야경이 정말 아름다워요. 시간 되시면 꼭 가보세요. 혼자 택시를 타고 남산타워로 향했습니다. 한국어를 못하는 제가 혼자 이동하는 것이 조금 걱정됐지만 도윤이 적어준 메모 덕분에 무사히 도착할 수 있었어요. 케이블카를 타고 올라가면서 보이는 서울의 모습은 제 상상을 뛰어넘었습니다. 반짝이는 불빛들이 강을 따라 흘러가고 고층 빌딩들이 하늘을 찌를 듯 솟아 있었어요. 파리의 야경과는 다른 역동적이고 현대적인 아름다움이었습니다. 전망대에 도착해서 야경을 바라보는데 가슴이 먹먹해졌습니다. 한국에 대한 제 편견이 얼마나 잘못되었는지 깨닫는 순간이었어요. 정말 아름답네요. 혼자 중얼거리고 있는데 뒤에서 익숙한 목소리가 들렸습니다. 클레르 씨, 돌아보니 도윤이 서 있었어요. 깜짝 놀란 제 표정을 보고 그도 놀란 듯 했습니다. 도윤 씨, 어떻게 여기에? 저도 가끔 이곳에 와요. 생각을 정리하고 싶을 때 말이죠. 혹시 방해가 되면? 아니에요. 오히려 좋아요.
혼자 있으니까 조금 쓸쓸했거든요. 우리는 함께 야경을 바라보며 서 있었습니다. 한동안 아무 말 없이 그냥 경치를 감상했어요. 이상하게 어색하지 않았습니다. 차 한잔 하실래요? 여기 카페가 있어요. 도윤의 제안에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카페에서 따뜻한 차를 마시며 대화를 시작했어요. 오늘 회의 어떠셨어요? 생각보다 훨씬 전문적이더라고요. 솔직히 말하면 제가 한국에 대해 편견을 가지고 있었던 것 같아요. 도윤은 조용히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비난하는 표정은 아니었어요. 오히려 이해한다는 듯한 표정이었습니다. 어떤 편견이었는지 물어봐도 될까요? 이걸 말하기가 좀 부끄럽네요. 잠시 망설이다가 저는 용기를 내어 제 이야기를 시작했습니다. 제가 12살 때 한국에서 온 여동생을 입양했어요. 소피라는 이름을 지어줬죠. 처음엔 정말 좋았는데 학교에서 문제가 생겼어요. 도윤은 진지한 표정으로 제 이야기를 들어줬습니다. 아이들이 소피를 놀렸거든요. 아시아 출신이라고, 진짜 프랑스인이 아니라고. 소피는 점점 자신의 출신을 부끄러워하게 됐어요. 그래서 한국에 대해 안 좋은 감정을 갖게 되신 거군요. 네, 그때부터 한국이라는 나라가 우리 가족에게 상처를 줬다고 생각했어요. 물론 잘못된 생각이라는 걸 알면서도요. 도윤은 한참 동안 생각에 잠겨 있더니 조용히 말을 이어갔습니다. 그건 프랑스 사회의 문제지. 한국의 잘못이 아니죠. 그 말에 저는 깜짝 놀랐습니다. 단순하지만 전곡을 찌르는 말이었거든요. 소피가 겪은 차별은 분명히 잘못된 일이에요. 하지만 그것 때문에 한국 전체를 미워하실 필요는 없다고 생각해요. 도윤의 목소리에는 따뜻함이 있었습니다. 비난하거나 판단하는 게 아니라 진심으로 이해하려는 마음이 느껴졌어요. 사실 저도 프랑스에서 공부할 때 비슷한 경험을 했거든요. 어떤 사람들은 저를 보고 아시아인은 다 똑같다고 말하기도 했어요. 처음엔 화가 났지만 나중에 깨달았죠. 그런 사람들의 무지함 때문에 프랑스 전체를 미워할 필요는 없다는 걸요. 그의 말을 들으니 제 마음이 조금씩 누그러지는 걸 느꼈습니다. 소피는 지금 어떻게 지내세요? 초등학교 교사로 일하고 있어요. 아이들을 정말 좋아하죠. 하지만 여전히 자신의 출신에 대해서는 복잡한 감정을 가지고 있어요. 언젠가 기회가 되면 한국에 와보는 것도 좋을 것 같은데요. 자신의 뿌리를 직접 확인해보면 생각이 바뀔 수도 있을 거예요. 그런 생각도 해봤는데 소피가 원할지 모르겠어요. 억지로 할 필요는 없죠. 하지만 언젠가는 기회가 올 거예요. 우리는 1시간 넘게 이야기를 나눴습니다. 한국의 문화, 프랑스와의 차이점, 서로의 경험담, 대화를 나누면서 저는 점점 마음이 편해지는 걸 느꼈어요. 클레르 씨, 솔직히 말씀드리면 처음에 비행기에서 뵐 때 조금 긴장했어요. 저 때문에요? 네, 표정이 별로 좋지 않으셨거든요. 한국에 오는 걸 별로 달가워하지 않는다는 게 느껴졌어요. 저는 얼굴이 빨개졌습니다. 제 감정이 그렇게 티가 났다니. 죄송해요. 정말 무례했네요. 아니에요. 이해해요. 누구나 선입견을 가질 수 있죠. 중요한 건 그걸 인정하고 바꾸려고 노력하는 거잖아요. 도윤의 말에 저는 깊이 생각에 잠겼습니다. 정말 그는 말 그대로였어요. 제 편견을 비난하지 않고 오히려 이해하려고 노력했습니다. 도윤 씨 덕분에 한국에 대한 생각이 많이 바뀌고 있어요. 정말 감사해요. 저야말로 좋은 대화 상대를 만나서 기뻐요. 이런 진솔한 이야기를 나눌 기회가 많지 않거든요. 창밖으로 보이는 서울의 야경이 더욱 아름답게 느껴졌습니다. 불빛 하나하나가 살아있는 사람들의 이야기를 담고 있는 것 같았어요. 내일 회의 끝나고 시간 되시면 서울 구경 좀 시켜드릴까요? 관광지 말고 진짜 한국 사람들이 사는 모습을 보여드리고 싶어요. 정말요? 그럼 정말 좋겠어요. 좋습니다. 내일 뵙겠습니다. 남산타워에서 내려오면서 저는 가슴이 두근거리는 걸 느꼈습니다. 한국에 대한 제 감정이 완전히 바뀌고 있었어요. 아니, 더 정확히 말하면 도윤이라는 사람을 통해 한국을 새롭게 보게 된 것 같았습니다. 호텔로 돌아가는 택시 안에서 저는 소피에게 메시지를 보냈습니다. 소피야, 한국이 생각보다 정말 좋은 곳이야. 언젠가 함께 와보자. 처음으로 한국에 대해 긍정적인 메시지를 보내는 것이었어요. 제 마음속에서 무언가가 조금씩 변하고 있다는 걸 느꼈습니다. 그날 밤 잠자리에 들기 전까지도 도윤과의 대화가 계속 머릿속을 맴돌았습니다. 그의 따뜻한 목소리, 이해하려는 마음, 편견 없는 시선. 이런 사람이 한국에 있다는 것만으로도
제 생각은 완전히 달라질 수밖에 없었어요. 내일이 기대되네. 이런 생각을 하며 잠에 들었습니다. 한국에 와서 처음으로 편안한 잠을 잔 밤이었어요. 이틀째 컨퍼런스가 끝나고 나서 도윤이 약속한 대로 저를 데리러 왔습니다. 오늘 하루 종일 함께 일한 덕분에 그의 전문성을 더 자세히 볼 수 있었어요. 오늘 회의에서 도윤 씨 발표 정말 인상적이었어요. 과찬이세요. 클레르 씨 질문도 정말 날카로웠고요. 회의 중에 도윤이 한국의 인권법 개정안에 대해 발표하는 걸 들었는데 정말 놀라웠습니다. 논리적이고 체계적인 건 물론이고 국제법과 한국법을 연결하는 관점이 매우 세련됐어요. 프랑스의 어떤 변호사와 비교해도 전혀 뒤지지 않는 수준이었습니다. 어머니께서 운영하시는 찻집에 가보실래요? 진짜 한국 문화를 보여드리고 싶어서요. 어머니께서 찻집을 하세요? 네, 북촌에 작은 한옥 찻집이 있어요. 관광지는 아니고 동네 사람들이 자주 오는 곳이죠. 택시를 타고 북촌으로 향했습니다. 현대적인 서울 시내와는 완전히 다른 풍경이 펼쳐졌어요. 기와 지붕과 돌담길, 그리고 그 사이사이로 보이는 골목들. 마치 시간 여행을 하는 것 같았습니다. 와, 정말 아름답네요. 관광객들도 많이 오지만 실제로 여기서 사시는 분들도 많아요. 어머니도 이 동네에서 태어나서 쭉 사셨거든요. 찻집에 도착하니 따뜻한 불빛이 새어나오고 있었습니다. 문을 열고 들어가자 은은한 차 향기와 함께 편안한 분위기가 느껴졌어요. 어머니, 왔어요. 어머, 도윤아. 그리고 이분이. 도윤의 어머니는 50대 중반 정도로 보이는 온화한 인상의 분이었습니다. 한복은 아니었지만 단정하고 우아한 차림새였어요. 프랑스에서 오신 클레르 변호사님이세요. 아이고, 멀리서 오셨네요. 어서 오세요. 어머니의 첫 인사부터 정말 따뜻했습니다. 저를 마치 오랜 친구처럼 맞아주시는 모습에 마음이 놀랐어요. 앉으세요, 앉으세요. 뭘 드릴까요? 어머니, 클레르 씨가 한국 전통차를 마셔보고 싶어 하세요. 그럼 유자차 어때요? 지금 계절에 딱 좋거든요. 어머니가 직접 끓여주신 유자차를 마시는데 정말 향긋하고 달콤했습니다. 프랑스에서 마셔본 그 어떤 차와도 다른 맛이었어요. 정말 맛있어요. 직접 만드신 거예요? 네, 가을에 유자를 따서 설탕에 재워둔 거예요. 몸에도 좋고 맛도 좋죠. 어머니와 대화를 나누면서 저는 한국의 또 다른 면을 보게 됐습니다. 어머니는 저에게 한국의 차 문화에 대해 설명해 주셨어요. 계절마다 다른 차를 마시는 것, 손님을 대접하는 마음, 가족이 함께 모여 차를 마시는 의미. 클레르 씨, 가족은 어떻게 되세요? 부모님과 여동생이 있어요. 여동생은 한국에서 입양된 아이예요. 어머니의 표정이 조금 변했습니다. 놀람보다는 관심과 걱정이 섞인 표정이었어요. 아이고, 그렇구나. 그 아이는 지금 잘 지내고 있어요? 네, 초등학교 교사로 일하고 있어요. 하지만 저는 소피의 이야기를 간단히 들려드렸습니다. 어머니는 진지하게 들어주시더니 깊은 한숨을 쉬셨어요. 참 안타깝네요. 그 아이가 한국을 미워하게 됐겠어요. 조금은 그런 것 같아요. 하지만 그건 그 아이 잘못이 아니에요. 차별하는 사람들이 잘못된 거죠. 어머니의 말씀이 도윤과 비슷했습니다. 역시 부모와 자식이구나 싶었어요. 언젠가 기회가 되면 그 아이를 한국에 데려오세요. 제가 맛있는 음식 많이 해드릴게요. 어머니의 따뜻한 말씀에 가슴이 뭉클해졌습니다. 만난 지 1시간도 안 된 외국인에게 이렇게 진심으로 대해주시다니. 어머니, 저녁은 어떻게 하실 거예요? 아, 맞다. 클레르 씨, 괜찮으시면 저희 집에서 저녁 같이 드실래요? 집밥 한번 드셔보세요. 어머니, 갑자기 그러시면 괜찮아요. 오늘은 아버지도 일찍 들어오신다고 하셨으니까. 도윤이 저를 걱정스럽게 바라봤지만 저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진짜 한국 가정의 모습이 궁금했거든요. 1시간 후 우리는 도윤의 집에 도착했습니다. 아파트였지만 내부는 정말 따뜻하고 편안한 분위기였어요. 거실 한쪽에는 가족 사진들이 가득했고 주방에서는 맛있는 냄새가 풍겨왔습니다. 클레르 씨, 앉으세요. 금방 준비할게요. 어머니는 부지런히 저녁 준비를 하셨어요. 도윤도 자연스럽게 도와드리는 모습이 인상적이었습니다. 도윤 씨, 항상 어머니를 도와드려요? 당연하죠. 저희 어머니가 혼자 다 하시기엔 너무 힘드시니까요. 그때 현관문이 열리면서 도윤의 아버지가 들어오셨습니다. 60대 초반 정도로 보이는 인자한 인상의 분이었어요. 손님이 오셨네. 아버지, 프랑스에서 오신 클레르 변호사님이세요.
아, 반갑습니다. 멀리서 오셨는데 우리 집까지 와주셔서 고마워요. 아버지도 어머니처럼 자연스럽게 저를 가족처럼 맞아주셨습니다. 이런 따뜻함이 한국 가정의 특징인가 봅니다. 저녁 식탁에는 정말 다양한 음식이 차려졌어요. 김치찌개, 불고기, 나물 반찬들, 그리고 갓 지은 따뜻한 밥. 프랑스에서는 경험할 수 없는 풍성한 상차림이었습니다. 자, 많이 드세요. 입에 맞을지 모르겠지만 정말 맛있어요. 이렇게 많은 반찬을 매일 만드시는 거예요? 오늘은 손님이 오셔서 좀 많이 준비했어요. 평소엔 이렇게 안 해요. 하지만 도윤의 표정을 보니 평소에도 이 정도는 차려주시는 것 같았어요. 클레르 씨, 김치는 어때요? 좀 매울 수도 있는데. 처음엔 조금 맵다고 생각했는데 계속 먹다 보니 중독성이 있네요. 가족들이 웃으면서 저의 김치 먹는 모습을 지켜봤습니다. 놀리는 게 아니라 정말 기뻐하는 표정이었어요. 도윤이가 어릴 때부터 똑똑했어요. 공부도 잘하고 착하기도 하고. 어머니, 그만하세요. 부끄러워요. 어머니가 도윤의 어린 시절 이야기를 들려주시는데 정말 재미있었습니다. 성실하고 책임감 강한 아이였다는 걸 알 수 있었어요. 아버지는 뭘 하세요? 작은 회사에서 회계 일을 해요. 별거 아닌 일이지만 별거 아니라니요. 정말 중요한 일이시잖아요. 아버지의 겸손한 모습도 인상적이었습니다. 자신의 일을 자랑하지 않으면서도 가족에 대한 사랑은 확실히 느껴졌어요. 식사를 마치고 나서 어머니가 후식으로 과일을 깎아주셨습니다. 사과를 정말 예쁘게 깎아서 접시에 담아주시는 모습을 보며 저는 깊은 감동을 받았습니다. 이런 정성, 프랑스에서는 경험하기 어려운 일이에요. 가족이니까 당연한 거죠. 클레르 씨도 우리 가족 같은 걸요. 어머니의 말씀에 가슴이 뜨거워졌습니다. 이게 바로 한국의 정이라는 거구나 싶었어요. 집을 나서면서 저는 완전히 다른 사람이 된 것 같았습니다. 한국에 대한 제 생각이 180도 바뀌었거든요. 따뜻한 사람들, 깊은 가족에 손님을 진심으로 대접하는 마음, 이런 것들이 진짜 한국의 모습이었습니다. 다음 날은 컨퍼런스 마지막 날이었습니다. 회의가 일찍 끝나서 도윤과 함께 서울 곳곳을 둘러볼 시간이 생겼어요. 북촌 한옥마을도 가보시고 인사동도 구경하시죠. 그리고 시간 되면 한강도 가보고요. 다 좋아요. 도윤 씨가 추천해주는 곳이면 어디든지요. 먼저 북촌 한옥마을을 자세히 둘러봤습니다. 어제 어머니 찻집에서 본 것보다 더 넓은 지역이었어요. 전통 가옥들 사이로 좁은 골목길이 이어져 있고 그 곳곳에서 한국의 역사를 느낄 수 있었습니다. 이 집들은 정말 오래된 건가요? 조선시대부터 있던 집들도 있고 최근에 복원한 것들도 있어요. 하지만 전통 방식 그대로 지어서 옛날 모습을 그대로 간직하고 있죠. 골목을 걸으면서 만난 할머니 한 분이 저희에게 말을 걸었습니다. 어머, 외국인이네. 어느 나라에서 왔어요? 프랑스에서 왔어요. 아이고, 프랑스. 멀리서 왔구나. 우리나라 어때요? 할머니의 순수한 호기심에 저는 웃음이 나왔습니다. 정말 좋아요. 사람들이 너무 친절해서 감동받았어요. 그래요? 다행이네. 또 놀러와요. 할머니는 손을 흔들며 인사해 주셨습니다. 이런 자연스러운 친근함이 한국만의 특징인 것 같았어요. 인사동에서는 전통 공예품을 구경했습니다. 도자기, 한지 제품, 전통차, 하나하나가 정말 섬세하고 아름다웠어요. 이 찻잔 정말 예뻐요. 그럼 하나 사가세요. 프랑스에서 한국 차를 마실 때 쓰시면 좋을 것 같은데요. 도윤의 제안에 따라 예쁜 찻잔 세트를 하나 샀습니다. 나중에 소피와 함께 차를 마시면서 한국 이야기를 해주고 싶었거든요. 가게 사장님, 이 찻잔은 어디서 만든 거예요? 경기도 이천에서 만든 거예요. 전통 방식 그대로 구워낸 거라 품질이 정말 좋죠. 사장님이 찻잔의 역사와 제작 과정을 자세히 설명해 주셨습니다. 단순히 물건을 파는 게 아니라 그 뒤에 숨은 이야기까지 전해주려는 마음이 느껴졌어요. 점심은 명동에서 먹을까요? 한국 전통 음식 중에 아직 안 드셔본 게 있을 텐데요. 명동은 정말 활기찬 곳이었습니다. 쇼핑하는 사람들, 길거리 음식을 파는 상인들, 다양한 언어가 섞여 들리는 소리들, 현대적인 한국의 모습을 보여주는 곳이었어요. 냉면 한번 드셔보세요. 처음엔 좀 이상하게 느껴질 수도 있지만 맛있어요. 냉면을 처음 먹어보는데 정말 신기한 맛이었습니다. 차가운 면에 시원한 육수, 그리고 새콤달콤한 양념. 프랑스에서는 절대 경험할 수 없는 맛이었어요. 이거 중독성 있네요. 자꾸 먹고 싶어져요.
한국 사람들도 여름에 냉면 생각나면 참을 수 없어 해요. 식사를 마치고 한강으로 향했습니다. 지하철을 타고 가면서 서울 시민들의 일상을 관찰할 수 있었어요. 지하철 안에서도 질서정연하게 줄을 서고 노약자에게 자리를 양보하는 모습들이 인상적이었습니다. 한국 사람들 정말 예의 바르네요. 어릴 때부터 그렇게 교육받아요. 공중도덕을 지키는 게 당연하다고 생각하죠. 한강공원에 도착하니 정말 아름다운 풍경이 펼쳐졌습니다. 넓은 강과 그 위를 지나가는 다리들, 강변을 따라 조성된 공원, 도시 한복판에 이런 자연 공간이 있다는 게 놀라웠어요. 저녁 시간이니까 치킨 시켜서 먹을까요? 한강에서 치킨 먹는 게 한국의 로망이거든요. 로망이요? 네, 젊은 사람들이 스트레스 받을 때 한강에 와서 치킨 먹으면서 고민을 털어놓거든요. 도윤이 시킨 치킨은 정말 맛있었습니다. 바삭바삭한 튀김옷과 부드러운 닭고기, 그리고 매콤달콤한 양념. 프랑스의 어떤 치킨과도 다른 맛이었어요. 한국에 온 지 사흘밖에 안 됐는데 제 생각이 완전히 바뀌었어요. 강변에 앉아서 치킨을 먹으며 도윤에게 말했습니다. 어떻게 바뀌셨어요? 처음엔 한국이 별로라고 생각했는데 지금은 정말 매력적인 나라라고 생각해요. 사람들도 친절하고 음식도 맛있고 문화도 깊이가 있고 그렇게 말씀해 주시니 한국인으로서 기분이 좋네요. 도윤 씨 덕분이에요. 도윤 씨가 진짜 한국을 보여주지 않았다면 저는 계속 편견을 가지고 살았을 거예요. 석양이 한강을 붉게 물들이는 모습을 바라보면서 저는 깊은 생각에 잠겼습니다. 내가 알던 한국은 뉴스 속 이미지뿐이었구나. 실제 한국은 이렇게 따뜻하고 아름다운 곳이었는데. 클레르 씨, 언제 프랑스로 돌아가세요? 내일 아침 비행기예요. 아, 벌써. 도윤의 목소리에 아쉬움이 묻어났습니다. 저도 마찬가지였어요. 이제 막 한국의 진짜 모습을 알게 됐는데 벌써 떠나야 한다니. 다음에 또 한국에 올 기회가 있을까요? 물론이죠. 언제든지 오세요. 제가 더 많은 곳을 보여드릴게요. 정말요? 약속해요. 약속합니다. 한강에서 바라본 서울의 야경이 정말 아름다웠습니다. 1시간 전의 석양과는 또 다른 매력이었어요. 불빛들이 강물에 반사되면서 만들어내는 풍경은 마치 그림 같았습니다. 내일 공항에 배웅 나갈까요? 괜찮아요. 도윤 씨도 바쁘실 텐데. 아니에요. 꼭 배웅해드리고 싶어요. 집으로 돌아가는 길에 저는 계속 창밖 풍경을 바라봤습니다. 서울의 거리 하나하나가 새롭게 보였어요. 처음 왔을 때는 이상하고 낯설다고 생각했던 것들이 이제는 정겨우면서도 매력적으로 느껴졌습니다. 호텔에 도착해서 도윤과 헤어질 때 저는 묘한 아쉬움을 느꼈습니다. 한국에서의 마지막 밤이라는 생각에 마음이 무거웠어요. 내일 아침에 뵙겠습니다. 네, 내일 봐요. 그날 밤 짐을 싸면서 저는 많은 생각을 했습니다. 단 사흘 만에 제 인생관이 바뀐 것 같았어요. 편견이 얼마나 무서운 것인지, 그리고 열린 마음으로 사람을 만난다는 게 얼마나 중요한지 깨달았습니다. 소피에게 긴 메시지를 보냈습니다. 한국에서의 경험담, 만난 사람들, 느낀 점들, 모든 것을 솔직하게 적었어요. 그리고 마지막에 이렇게 썼습니다. 소피야. 언젠가 우리 함께 한국에 와보자. 내가 태어난 이 나라가 얼마나 아름다운지 직접 보여주고 싶어. 프랑스로 돌아온 지 한 달이 지났습니다. 그동안 저는 한국에서의 경험을 정리하느라 바빴어요. 회사에서는 컨퍼런스 결과 보고서를 작성해야 했고, 개인적으로는 도윤과의 연락을 이어가고 있었습니다. 매일 저녁 화상 통화를 했어요. 시차 때문에 한국은 새벽이었지만 도윤은 늘 기꺼이 시간을 내어줬습니다. 오늘 하루는 어떠셨어요? 바빴어요. 새로운 사건이 들어와서 밤늦게까지 준비했거든요. 도윤의 일상을 듣는 것만으로도 즐거웠습니다. 한국의 법정 문화, 의뢰인들과의 관계, 동료들과의 협업, 프랑스와 비슷하면서도 다른 점들이 흥미로웠어요. 2달째에는 제가 한국을 다시 방문했습니다. 회사에 개인 휴가를 내고 일주일 동안 머물렀어요. 도윤이 더 많은 곳을 보여줬습니다. 부산의 바다, 경주의 역사 유적지, 제주도의 자연. 한국이 이렇게 다양한 매력을 가진 나라인지 몰랐어요. 아직 보여드릴 곳이 많아요. 매 계절마다 다른 모습이거든요. 그때부터 저는 매달 한국을 방문하기 시작했습니다. 처음엔 관광이었지만 점점 도윤을 만나는 것이 주목적이 됐어요. 우리 사이에 특별한 감정이 생기고 있다는 걸 부인할 수 없었습니다. 하지만 현실의 벽은 생각보다 높았어요. 가장 큰 문제는 거리였습니다. 파리와 서울 사이는 11시간의 비행거리, 8시간의 시차.
연애를 하기에는 너무 먼 거리였어요. 클레르 씨, 이렇게 자주 오시면 몸이 힘들지 않아요? 괜찮아요. 도윤 씨를 만나는 게 좋거든요. 하지만 실제로는 정말 힘들었습니다. 시차 적응도 어려웠고 비행비도 만만치 않았어요. 무엇보다 일과 개인 생활의 균형을 맞추기가 쉽지 않았습니다. 세 번째 방문 때는 도윤의 가족과 정식으로 만났습니다. 어머니는 여전히 따뜻하게 맞아주셨지만 조금씩 걱정스러운 표정을 보이시기 시작했어요. 클레르야, 너희 둘 정말 진지한 거니? 어머니가 조심스럽게 물어보셨습니다. 네, 어머님. 도윤 씨는 제게 정말 소중한 사람이에요. 그런데 너무 멀잖아. 그리고 문화도 다르고 어머니의 걱정이 이해됐습니다. 아들이 외국인과 연애하는 것에 대한 현실적인 우려였어요. 언어 문제도 있고 나중에 결혼하게 되면 어떻게 할 거야? 한국에서 살 거야? 프랑스에서 살 거야? 어머니의 질문에 저는 대답할 수 없었습니다. 생각해보지 않은 건 아니었지만 명확한 답은 없었거든요. 프랑스에서도 상황은 마찬가지였습니다. 부모님께 도윤 이야기를 꺼냈을 때 아버지의 반응이 좋지 않았어요. 아시아 남자와 사귀고 있다고. 네, 아버지. 정말 좋은 사람이에요. 클레르, 너는 프랑스 최고 로펌의 변호사야. 굳이 그렇게 멀리서 남자친구를 찾을 필요가 있겠니? 아버지의 말에는 은근한 인종차별적 뉘앙스가 있었습니다. 직접적으로 표현하지는 않았지만 아시아인에 대한 편견이 느껴졌어요. 아버지, 사람은 출신으로 평가하는 게 아니잖아요. 물론 그렇지. 하지만 현실적으로 생각해봐. 문화 차이, 언어 문제, 거리, 이런 걸 다 극복할 수 있겠니? 어머니는 아버지보다는 이해하려고 노력하셨지만 역시 걱정이 많으셨어요. 클레르, 엄마는 내가 행복하면 그걸로 충분해. 하지만 너무 힘들어하는 모습을 보니까 마음이 아프구나. 정말 그랬습니다. 매달 한국과 프랑스를 오가는 생활이 점점 힘들어지고 있었어요. 직장에서도 자주 휴가를 내는 제게 좋지 않은 시선을 보내기 시작했습니다. 클레르, 요즘 집중력이 떨어지는 것 같은데 괜찮나요? 상사의 지적에 할 말이 없었습니다. 정말 일에 집중하기 어려웠거든요. 머리로는 프랑스에 있지만 마음은 항상 한국에 있었어요. 6번째 방문에서 결정적인 일이 벌어졌습니다. 도윤의 어머니와 단둘이 이야기할 기회가 생겼는데 그때 어머니가 진심을 털어놓으셨어요. 클레르야, 솔직히 말할게. 어머니의 표정이 평소와 달리 심각했습니다. 너는 정말 좋은 아이야. 도윤이도 너를 많이 좋아하고. 하지만 이렇게 계속 만나는 게 너희 둘에게 좋을까 싶어. 너도 힘들고 도윤이도 힘들어해. 어머니의 말이 가슴에 꽂혔습니다. 도윤이는 너를 만나러 공항에 갈 때마다 행복해하지만 너를 보내고 나면 며칠씩 우울해해. 그런 모습을 보는 엄마 마음도 아프고. 어머님, 그리고 현실적으로 생각해봐. 너희가 결혼한다면 누가 누구 나라로 가야 하니? 도윤이가 프랑스로 가면 여기 가족들과 헤어져야 하고 너가 한국으로 오면 너는 모든 걸 포기해야 하고. 어머니의 말은 전곡을 찔렀습니다. 저도 늘 생각하던 문제였거든요. 그리고 미안한 말이지만 언어 문제도 있어. 너는 한국어를 못하고 도윤이 가족들과는 영어로 대화해야 하고 이게 평생 지속될 수 있을까? 그날 밤 도윤과 진지한 대화를 나눴습니다. 어머니 말씀이 맞는 것 같아요. 클레르 씨, 우리 이렇게 계속 만나는 게 서로에게 좋은 일일까요? 도윤은 한참 동안 말이 없었습니다. 그의 표정에서 같은 고민을 하고 있다는 걸 알 수 있었어요. 솔직히 말하면 저도 힘들어요. 역시 그렇죠? 매번 헤어질 때마다 마음이 아파요. 그리고 이런 관계가 언제까지 지속될 수 있을지 확신이 서지 않고 우리는 그날 밤 새벽까지 이야기했습니다. 서로에 대한 감정은 확실했지만 현실적인 문제들을 해결할 방법이 보이지 않았어요. 우리 그냥 여기까지만 하자. 결국 제가 먼저 말을 꺼냈습니다. 정말 그렇게 하는 게 좋을까요? 지금보다 더 깊어지면 나중에 헤어질 때 더 아플 것 같아요. 도윤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슬픈 표정이었지만 제 말에 동의한다는 뜻이었어요. 그럼 내일 공항에서 마지막 인사를 하죠. 다음 날 아침 공항에서의 작별은 정말 힘들었습니다. 도윤은 말없이 저를 배웅해줬어요. 평소와 달리 대화도 거의 없었습니다. 그동안 정말 고마웠어요. 저야말로 클레르 씨 덕분에 좋은 시간 보냈어요. 건강하게 지내세요. 클레르 씨도요. 짧은 인사를 나누고 저는 출국장으로 향했습니다. 뒤돌아보니 도윤이 여전히 그 자리에 서서 저를 바라보고 있었어요. 그의 눈에 눈물이 고여 있는 것 같았지만 확실하지는 않았습니다. 비행기에 오르면서
저는 울음을 참을 수 없었습니다. 정말 좋아했던 사람과 이렇게 헤어지게 될 줄은 몰랐어요. 하지만 이게 현실이었습니다. 사랑만으로는 모든 걸 해결할 수 없다는 것이 너무 슬펐습니다. 파리로 돌아오는 11시간 동안 저는 계속 눈물을 흘렸습니다. 승무원이 걱정스럽게 물어봤지만 괜찮다고 대답할 수밖에 없었어요. 이제 정말 끝인가? 창밖으로 보이는 구름들을 바라보며 저는 도윤과의 추억들을 되새겼습니다. 처음 만났던 비행기에서의 일, 남산타워에서의 대화, 가족들과 함께한 따뜻한 저녁 시간들, 모든 게 꿈만 같았어요. 파리로 돌아온 지 일주일이 지났습니다. 저는 도윤과의 연락을 완전히 끊었어요. 힘들었지만 정리가 필요하다고 생각했거든요. 일상으로 돌아가려고 노력했습니다. 회사 일에 집중하고 친구들과 만나고 평소에 즐겨하던 취미 생활도 재개했어요. 하지만 뭘 해도 도윤 생각이 떠나지 않았습니다. 클레르, 요즘 좀 이상해 보여. 소피가 집에 놀러와서 걱정스럽게 말했습니다. 그래, 응. 뭔가 멍하니 있을 때가 많아. 한국 남자친구 때문이야? 저는 소피에게 모든 상황을 털어놓았습니다. 도윤과의 만남, 사랑에 빠진 것, 그리고 현실의 벽에 부딪혀 헤어진 것까지. 언니가 정말 많이 좋아했구나. 응. 이렇게 아플 줄 몰랐어. 소피는 제 손을 잡고 위로해줬습니다. 그런데 소피의 다음 말이 의외였어요. 언니, 나도 한국에 가보고 싶어. 정말? 응. 언니가 그렇게 좋다고 하니까 궁금해졌어. 그리고 내가 태어난 곳이기도 하잖아. 소피의 말에 깜짝 놀랐습니다. 그동안 한국에 대해 거부감을 보이던 소피가 이런 말을 하다니. 언니 이야기 들으면서 생각이 바뀌었어. 한국에 대한 내 편견도 잘못된 것 같고, 그 도윤이라는 사람도 만나보고 싶고, 그날 밤 저는 잠을 이룰 수 없었습니다. 소피의 말이 계속 머릿속을 맴돌았어요. 그리고 문득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제가 도윤을 포기한 이유가 정말 합당한 걸까? 다음 날 회사에서 일하는데 집중이 안 됐습니다. 자꾸 도윤 생각이 났어요. 그의 따뜻한 미소, 진심 어린 말들, 저를 바라보던 눈빛. 점심시간에 혼자 공원을 산책하면서 진지하게 생각해봤습니다. 정말 거리와 문화 차이가 사랑보다 중요한 걸까? 제가 너무 쉽게 포기한 건 아닐까? 그때 핸드폰에 알림이 왔습니다. 한국에서 온 우편물이 도착했다는 배달 알림이었어요. 한국에서 누가 보낸 거지? 집에 돌아가서 확인해보니 도윤의 어머니에게서 온 편지였습니다. 손으로 직접 쓴 한글 편지였는데 다행히 영어 번역도 함께 들어있었어요. 편지를 읽는 순간 눈물이 쏟아졌습니다. 클레르에게 안녕하세요. 갑작스럽게 편지를 써서 놀라셨죠? 며칠 전부터 계속 고민하다가 용기를 내어 편지를 씁니다. 도윤이가 많이 힘들어해요. 겉으로는 괜찮은 척하지만 엄마가 보기엔 정말 아파하고 있어요. 밥도 제대로 안 먹고 밤에도 잠을 못 자고. 보는 제가 더 마음 아파요. 지난번에 현실적인 이야기를 했지만 사실 제 마음도 복잡했어요. 도윤이가 그렇게 행복해하는 모습을 처음 봤거든요. 당신과 함께 있을 때의 도윤이는 정말 밝고 즐거워 보였어요. 클레르, 당신도 도윤이를 정말 사랑하죠? 그 마음이 진짜라면 다시 한번 생각해 보세요. 사랑하는 사람과 함께하는 게 가장 중요한 거 아닐까요? 거리도, 문화 차이도, 언어 문제도 모두 해결할 수 있는 일이에요. 정말 사랑한다면 말이죠. 도윤이는 당신을 기다리고 있어요. 말로는 표현 안 하지만 엄마가 보기엔 분명해요. 당신이 행복한 선택을 하기를 바랍니다. 도윤이 엄마 올림. 편지를 다 읽고 나서 저는 한참 동안 울었습니다. 어머니의 진심이 느껴졌어요. 처음엔 걱정하셨지만 아들의 행복을 위해서 마음을 바꾸신 거였어요. 그 순간 제 마음이 확실해졌습니다. 도윤을 포기할 수 없다는 걸 깨달았어요. 어떤 어려움이 있어도 함께 헤쳐나가고 싶다고 생각했습니다. 다음 날 아침, 저는 상사에게 사표를 냈습니다. 클레르, 갑자기 왜 그러는 거야? 죄송합니다. 개인적인 사정이 생겨서요. 한국 때문이야? 상사도 제 상황을 대충 알고 있었나 봅니다. 네, 그곳에서 새로운 삶을 시작하고 싶어요. 정말 확실한 거야? 네, 확실합니다. 사표를 내고 나서 부모님께 말씀드렸습니다. 예상대로 반대가 심했어요. 클레르, 정말 미쳤니? 이 좋은 직장을 그만두고 한국으로 간다고. 아버지, 제 행복이 더 중요해요. 행복? 그 남자와 결혼해서 행복할 거라는 보장이 어디 있어? 보장은 없어요. 하지만 시도해보지도 않고 포기하고 싶지 않아요. 어머니는 아버지보다는 이해해 주셨지만 여전히 걱정이 많으셨어요. 클레르,
정말 신중하게 생각해봤니? 네, 어머니. 일주일 내내 생각했어요. 그리고 제 마음이 확실해졌어요. 소피는 제 결정을 지지해줬습니다. 언니, 잘 생각했어. 나중에 후회하는 것보다 지금 도전하는 게 나아. 고마워, 소피. 그리고 나도 곧 한국에 놀러 갈게. 언니가 그렇게 좋아하는 도윤 오빠도 만나보고 싶고. 일주일 만에 모든 걸 정리했습니다. 집, 차, 개인 물품들. 정말 바쁜 일주일이었어요. 하지만 마음은 설레고 기뻤습니다. 출발 전날. 도윤에게 메시지를 보냈습니다. 내일 한국에 갑니다. 남산타워에서 기다려주세요. 답장은 오지 않았지만 읽음 표시가 떠 있었어요. 인천공항에 도착했을 때는 저녁 7시였습니다. 가슴이 두근거렸어요. 도윤이 정말 나올까? 아니면 제 메시지를 무시할까? 남산타워로 향하는 택시 안에서 계속 핸드폰을 확인했습니다. 여전히 도윤에게서 연락은 없었어요. 남산타워에 도착해서 전망대로 올라갔습니다. 처음 도윤과 진솔한 대화를 나눴던 그 장소였어요. 서울의 야경이 여전히 아름다웠습니다. 1시간을 기다렸지만 도윤은 나타나지 않았습니다. 조금씩 불안해지기 시작했어요. 혹시 제가 너무 성급했던 걸까? 그때 뒤에서 익숙한 목소리가 들렸습니다. 클레르 씨? 돌아보니 도윤이 서 있었어요. 숨이 차 보이는 걸로 봐서는 뛰어온 것 같았습니다. 도윤 씨, 정말 오신 거예요? 네, 왔어요. 우리는 잠시 서로를 바라봤습니다. 2달 만에 만나는 거였지만 마치 몇 년을 기다린 것 같았어요. 왜 갑자기? 어머니 편지를 받았어요. 도윤의 표정이 놀라움으로 바뀌었습니다. 어머니가 편지를, 네, 그 편지를 읽고 제 마음이 확실해졌어요. 도윤 씨 없이는 행복할 수 없다는 걸 깨달았거든요. 도윤의 눈에 눈물이 고이기 시작했습니다. 저도 클레르 씨를 포기할 수 없었어요. 그는 주머니에서 작은 상자를 꺼냈습니다. 반지 상자였어요. 사실 오늘 이걸 가져온 이유가 있어요. 설마, 클레르 씨, 저와 결혼해주세요. 어떤 어려움이 있어도 함께 헤쳐나가요. 제 눈에서도 눈물이 쏟아졌습니다. 네, 그럴게요. 도윤이 제 손에 반지를 끼워주는 순간 정말 행복했습니다. 이렇게 아름다운 순간이 있을 수 있구나 싶었어요. 이번엔 제가 도윤 씨 곁에 평생 남고 싶어요. 클레르 씨도 그렇게 생각해 주시니 정말 다행이에요. 우리는 남산타워에서 서울 야경을 바라보며 미래에 대해 이야기했습니다. 한국에서 새로운 삶을 시작하는 것. 국제 변호사로 일하는 것, 언젠가는 소피도 한국에 데려오는 것. 왜 하필 한국이었는지 이제 알아요. 무슨 뜻이에요? 여기가 내 진짜 집이니까요. 도윤 씨가 있는 곳이 제 집이에요. 그날 밤 우리는 새벽까지 이야기했습니다. 앞으로의 계획, 해결해야 할 문제들, 그리고 우리의 꿈들. 모든 것이 가능할 것 같았어요. 6개월 후 저희는 서울에서 결혼식을 올렸습니다. 소피도 프랑스에서 와서 제 들러리를 해줬어요. 부모님도 마지못해 참석하셨지만 도윤을 만나고 나서는 마음을 바꾸셨습니다. 클레르, 정말 좋은 사람을 만났구나. 어머니가 결혼식 후에 말씀하셨어요. 이제야 왜 내가 이 남자를 선택했는지 알겠다. 아버지도 도윤과 대화를 나눈 후에는 완전히 마음을 여셨어요. 지금은 서울에서 국제법무법인에서 일하고 있습니다. 도윤과 함께 일하는 경우도 많아요. 한국어도 열심히 배우고 있고 이제는 시어머니와도 간단한 대화가 가능합니다. 소피는 작년에 한국에 와서 6개월 동안 머물렀어요. 그 시간 동안 소피는 자신의 뿌리를 깊이 탐구했습니다. 태어난 고아원을 방문하고 한국의 역사와 문화를 배우고 한국어도 익혔어요. 무엇보다 자신이 한국인이라는 정체성을 긍정적으로 받아들이게 됐습니다. 언니, 나도 이제 내가 한국계 프랑스인이라는 게 자랑스러워. 소피가 프랑스로 돌아가기 전에 한 말이었어요. 한국이 이렇게 아름다운 나라인 줄 몰랐어. 그리고 도윤 오빠랑 어머님, 아버님도 정말 좋으신 분들이고 지금 소피는 프랑스에서 한국어를 가르치는 일을 하고 있습니다. 한국 문화를 프랑스에 알리는 문화교류 활동도 하고 있어요. 자신의 출신을 부끄러워하던 예전과는 완전히 달라진 모습입니다. 언니 덕분에 내 인생이 바뀌었어. 정말 고마워. 소피의 말을 들으며 저는 제 선택이 옳았다는 확신을 갖게 됐습니다. 편견을 깨고 사랑을 선택한 것. 안정된 삶을 포기하고 모험을 택한 것. 모든 것이 옳은 결정이었어요. 왜 하필 한국이야? 처음에 했던 그 질문에 대한 답을 이제는 확실히 알겠습니다. 운명이었기 때문이에요. 도윤을 만나고 진짜 한국을 알게 되고 새로운 삶을 시작하게 된 것. 모든 게 운명이었습니다. 매일 아침 일어나서 도윤의 얼굴을 보고
한국의 하늘을 올려다보며 생각합니다. 정말 행복하다고. 그리고 용기를 내어 선택한 제 자신이 자랑스럽다고. 사랑은 정말 모든 것을 이길 수 있나 봅니다. 거리도, 문화 차이도, 가족의 반대도. 진짜 사랑 앞에서는 모든 게 해결 가능한 문제였어요. 지난주에는 시어머니와 함께 김치를 담갔습니다. 처음엔 서툴렀지만 시어머니가 인내심을 갖고 가르쳐 주셨어요. 클레르야, 이제 정말 우리 딸 다 됐네. 시어머니의 말씀에 가슴이 따뜻해졌습니다. 이제는 정말 한국이 제 집이라는 느낌이 들어요. 도윤과 저는 내년에 첫 아이를 가질 예정입니다. 아이가 태어나면 한국어와 프랑스어를 모두 가르치고 싶어요. 두 나라의 문화를 모두 자랑스러워할 수 있는 아이로 키우고 싶습니다. 우리 아이는 정말 특별할 거예요. 두 나라의 아름다운 문화를 모두 물려받으니까. 도윤이 제 배를 쓰다듬으며 말했습니다. 그리고 편견 없는 아이로 키울 거예요. 사람을 출신이나 외모로 판단하지 않는 아이로. 저희 이야기를 들은 많은 사람들이 용기를 얻었다고 합니다. 국경을 넘나드는 사랑, 편견을 극복한 이야기. 이런 것들이 다른 사람들에게도 희망을 주고 있다는 걸 알게 됐어요. 얼마 전에는 한국의 한 방송국에서 저희 이야기를 다큐멘터리로 만들고 싶다고 제안했습니다. 처음엔 부담스러웠지만 편견을 깨는데 도움이 될 수 있다면 좋겠다고 생각했어요. 우리 이야기가 누군가에게 용기를 줄 수 있다면 좋겠어요. 저도 그렇게 생각해요. 사랑에는 국경이 없다는 걸 보여주고 싶어요. 지금 이 순간도 저는 정말 행복합니다. 남산타워에서 처음 마음을 열었던 그때처럼 매일매일이 새로운 발견의 연속이에요. 한국에서의 삶은 예상했던 것보다 훨씬 풍요로웠습니다. 계절마다 달라지는 자연의 아름다움, 깊이 있는 전통 문화, 그리고 무엇보다 따뜻한 사람들. 이 모든 것이 제 삶을 더욱 풍성하게 만들어 주었어요. 왜 하필 한국이었을까? 이제는 이 질문을 할 때마다 미소가 납니다. 왜냐하면 답이 너무도 명확하기 때문이에요. 한국이었기 때문에 도윤을 만날 수 있었고, 진짜 사랑이 무엇인지 알 수 있었습니다. 한국이었기 때문에 편견을 깨고 새로운 세상을 볼 수 있었어요. 그리고 한국이었기 때문에 소피도 자신의 뿌리를 찾을 수 있었습니다. 여기가 바로 제가 있어야 할 곳, 제가 진정으로 행복할 수 있는 곳이었던 거예요. 운명이 저를 이곳으로 이끌었던 거죠. 이제 저는 확신을 갖고 말할 수 있습니다. 사랑 앞에서는 어떤 장벽도 무너뜨릴 수 있다고. 편견도, 거리도, 문화 차이도 모든 것을 극복할 수 있다고. 그리고 가장 중요한 건 용기를 내어 자신의 마음에 솔직해지는 것이라는 걸 배웠어요. 안전한 길보다는 사랑하는 사람과 함께하는 길을 선택한 것이 제 인생 최고의 결정이었습니다. 왜 하필 한국이야? 이제 이 질문은 감사의 인사가 되었습니다. 한국이었기에 가능했던 모든 기적들에 대한 감사의 마음으로요. 사랑에는 정말 국경이 없나 봅니다. 편견을 깨고 진심으로 마음을 열었을 때 우리는 얼마나 아름다운 세상을 만날 수 있는지 보여주는 이야기였어요. 여러분도 혹시 어떤 편견 때문에 놓치고 있는 소중한 인연은 없나요? 오늘 클레르의 이야기가 여러분에게도 용기를 주었길 바랍니다. 구독과 좋아요로 응원해주시고 다음 에피소드에서 또 만나요.